이제 마지막 시간 진행할 건데요. 이번 파트에서는 간접비를 간략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듯이 아이리스에서 제가 발췌한 항목들에 대해서 FAQ를 간략하게 해설해 드리고, 자,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이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여기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받도록 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시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간접비입니다. 간접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항목이 연구 활동비로 집행을 해도 될 만한 성격들이 간접비의 사용 용도에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내용인데, 인력 지원비에는 그닥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인력 지원비는 능률 성과급하고 그 다음에 연미기관의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이런 식으로 인력 지원비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인력 지원비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 연구 지원비 항목인데요. 보시자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연구 지원비라는 세목에 간접비라는 비목에 연구 지원비라는 세목에 기관 공통 비용이라는 세 세목을 보십시오. 연구 개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연구비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연구 개발과의 한 목적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개인성 비용, 개인 용도로 쓰는 비용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뭐 화한 때 지급하거나 기관장 명의로 화환을 보내거나 선물을 보내거나 이런 경우에 개인성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연구비 자체 집행이 안 되는데, 연구개발비로 일단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직접비 정의에 충족되느냐를 판단하셔서 직접비 정의에 충족이 안 되면 간접비로 쓰라고 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과거 공동관리 규정 시절 때 언급됐던 범용성 사용 내용인데, 그게 바로 간접비의 기관 공통경비, 이쪽으로 쓰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사업단 운영비도 있고요. 자, 아까 강조드렸습니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실 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활동 지원비,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연구윤리활동비가 뭐겠습니까? 연구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저 같은 사람 강사로 섭외해서 연구기관들 연구자한테 강의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간접비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접비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안관리비, 안전관리비, 특히 안전관리비. 여러분들 ADT, 캡스, 세콤, 이거 연구실 안전관리비 아닐까요? 하물며 연구실에다가 비치해야 될 소화기를 구입합니다. 연구실에 비치해야 될 소화기 구입할 때 여러분들 연구실 운영비 중에 연구환경 유지비로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 안전관리비예요. 소화기. 따라서 안전화, 안전장갑, 그 다음에 비상상비의약품, 이거 전부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하물며 여기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서요. 여러분들 연구하다 보면 실험하다가 나오는 독극물 같은 폐기물 처리비, 그죠? 실험하다 나오면 독극물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폐기물 처리비도 역시 연구실 안전이에요. 간접비입니다. 폐기물 처리비, 연구활동비가 아닙니다. 따라서 간접비에는 마치 연구활동비로 써도 될 만한 것들이 간접비에 이렇게 용도를 명확하게 해놓은 이유가 뭐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보게 되면요, 연구활동비 페이지 숫자보다 간접비 페이지 숫자가 더 많아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기본적으로 연구비는 연구와 연관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요. 다만 간접비로 사용하게끔 우리가 열거해 주는 항목은 간접비를 써.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연구활동비의 그 밖의 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더불어 성과활용 지원비라는 게 있는데, 성과활용 지원비라는 세목에는 여러분들이 지식재산 출원 등록비예요.
아까는 뭐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이고요. 연구 활동비는 사전에 스코어를 낼지 말지 컨설팅을 구하는 것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고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은 간접비입니다. 성과령준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를 간접비로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례가 있냐면 서지사항에 중앙행정기관 명의 쓰고 어떤 과제 지분율 몇 프로가 꼭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서지사항 그거 제시하시면 안 돼요. 그 해당 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 출원 등록비가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서지사항에 그게 빠져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지사항에 대하면 해당 특허 권리에 대한 지분율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토 카이아 과제를 하면 국토교통기술진흥원 지분율이 뜻밖에도 1분의 1로 안 돼 있고 2분의 1로 돼 있어요. 2분의 1로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에너지기술평가관리원 해가지고 2분의 1로 돼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간접비 직접 지식재산권 직접 출원되는 총 비용 중에 2분의 1만 우리 과제에 비해서 인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특허를 여러 가지를 하면서 같이 낼 수 있어요. 뭐 환경산업기술원 3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낼 수 있는데 그 비율만큼만 전체 비용에서 우리 과제비로 인정되는 겁니다. 간접비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서지사항에 우리 카이아 과제고 어떤 과제고 과제기간 언제 기간이 있고 과제명이 뭐고 이거 빠져 있으면 그 간접비 인정 안 됩니다. 예, 그게 꼭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에 보면 변리사로부터 거래 명세서 내역서를 받게 되는데 어떤 비용이 있냐면 급행비, 성공보수. 급행비 성공보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급행비 성공보수는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그런데 실무적으로 통상적으로 변리사 사무실에서 내역서를 변리사 수수료에는 급행비하고 성공보수비가 늘상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내역서에서 빼달라고 하십시오. 예, 턴키로 수수료가 책정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변리사 못 쓰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내역서에는 성공보수를 빼야 됩니다. 성공보수가 있으면 불인정당합니다. 이거는 과거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감독기관에서 불인정 처분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식재산 출원 등록비 쓰실 때 유의사항까지 말씀드렸고, 맨 첫 번째 과학문화활동비, 아까 말씀드렸죠. 전시회 박람회 참가할 때 홍보 목적인 경우, 결과물의 홍보 목적인 경우는 간접비로 쓰셔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더불어서 좀 전에 화장실 가는데 전화 왔어요. 어떤 기관에서 뭐라고 전화 왔냐면 무슨 과제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시작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집행할 수 있느냐. 시작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 시작품 사용 설명서가 무슨 목적일까요? 개발 단계 이후에 해당되는 거죠. 개발까지는 끝났고 개발 이후에 사업화를 위하거나 홍보를 위해서 설명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해당 과제의 시작품인 경우라면 그러면 간접비로 쓸 수는 있겠고, 그게 아니고 시작품도 아닌 어떤 이상한 기업 브로셔, 기업 IR 자료, 그 기관을 홍보하기 위한 거라면 아예 연구비로 쓰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브로셔. 예, 브로셔를 제작하는 비용을 무슨 목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간접비로 가요. 홍보 목적이면 간접비로 가야 돼요. 과학문화활동비로. 예, 이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간접비는 이걸로써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연구활동비하고 간접비 구분을 다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질의를 FAQ를 말씀드린 건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아이리스에서 좀 그 중요하다고 판단된 거를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자,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뭐 이거보다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질의보다 제가 이렇게 그냥 설명할게요. 뒤에 있나 보고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위탁기간입니다. 위탁기간은 공동기관은 위탁기간을 둘 수가 없어요. 주간기간만 위탁기간을 둘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위탁과제는 과세거래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돼요. 근데 위탁기간은 혁신법 시행 이후에 연구개발 지위를 독자적으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위탁 연구개발비는 별도로 주간기관한테 수령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수령합니다. 가상계좌로 입금이 돼요. 위탁 연구개발비가.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구한테 발행해야 되는지. 그죠? 전문기관한테 돈을 받으니까 전문기관한테 발행해야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주간기관한테 발행하시면 됩니다. 예, 주간기관한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라. 전문기관한테 발행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로 강조드린 거고요. 자, 법인카드 아니고 개인카드로 결제한 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하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예, 법인카드를 사용이 원칙이고 극히 제한적으로 개인카드 사용하는 아이리스 답변입니다. 이 극히 제한적인 게 뭐냐면 금융기관 사정 등으로 인해서 법인카드조차 쓸 수 없는 경우, 예, 그런 경우 편의상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질의는 뭐냐면 자, 철도, 비행기, 자, 여비, 예약 취소하는 경우 취소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과거에는 불가항력적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취소가 아니면 인정이 안 됐죠. 혁신법 시행 이후에는 그거 없어졌습니다. 해당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예약이었다면 취소 수수료도 인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취소 수수료 뭐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겁니다. 우리 대학 산하협력단 연구비 산정 기준에 보면 정수기 생수업체와 계약이 설치된 정수기 및 생수 집행이 가능한가요? 라고 누가 물어봤어요. 답변이 어떻게 나옵니까? 보시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 운영비, 뭐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비, 청결한 환경 유지 사용할 때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구체적으로 사용 기준 등이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특정 비용이 해당되는지는 연구개발 뭐 어쩌고저쩌고 담당자에 협의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답을 해줬어요. 근데 최근 거를 업데이트를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뭐라고 답이 나오냐면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트렌드가 바뀝니다. 예, 아이리스 답변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학생인건비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공간. 예, 이것도 말씀드리는데 공간은 승인을 득해야 되고 연구 공간을 의미한다. 사무 공간은 안 된다. 이 공간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25일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개정사항에 Q&A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공간은 안 되고 연구공간이고 추가를 의미한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실 활용계획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우리가 제출하지 않았으면 신설도 승인을 득해서 가능하다. 이 질의응답이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내용이 나와요. 보세요. 교수님 사무실, 교수님 연구실에 일단 해당이 되는지, 그 다음에 교수님 연구실에다 냉난방기 설치를 가능한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보십시오. 교수님 연구실도 연구하는 공간이면 연구실로 볼 수 있다. 일단 연구실로 볼 수 있으니까 연구환경 유지비 대상은 된다라는 답변인데 그 밑에 보십시오. 다만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 운영비 또한 직접 연구개발비이므로, 직접이 빠진 겁니다. 직접 연구개발비이므로 해당 연구개발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라고 아이리스가 답변을 했어요. 예를 들어 연구실에 일정한 온도 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해당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직접비 정의를 충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수님 개인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냉난방기 설치는 불가하다.
나오죠. 예. 직접비 정의 충족되지 못하면 시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분명히 아이리스에서 답을 줬습니다. 예.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뭐 되고, 연구수당 질의는 뭐냐면 연구수당이 증액이 무조건 안 되는지요라고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답변이 수정돼서 나오는 거죠. 연구개발비 총액이나 연구개발 기관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연구수당도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해서 증액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이 변경돼요. 과거에는 절대 안 된다고 했었고, 예, 이것도 개정사항입니다. 이렇게 바뀌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부가세 부분이고, 예, 이 부분 부가세 어떻게 처리하냐는데, 신기술 신학무인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부가세를 과세거래인지는 알겠어. 위탁기관인데. 자, 그러면 내가 부가가치세, 매출 부가세죠. 세금계에서 발행했으니까 용역 매출이 일어난 겁니다. 위탁기관이. 자, 그런데 이 부가세를, 매출 부가세를 처리하려고 했을 때 주관기관이 영리냐 비영리냐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틀려요. 이거를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주관기관이 만약에 영리기관이고 영리기관이라면 연구개발비가, 위탁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이에요. 매출 부가세 500만 원이죠. 그러면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이면 그 매출 부가세 500만 원은 위탁연구기비하고 별도로 주관기관의 자비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비로. 왜? 주관기관은 여러분들이 위탁기관에서 제시한 전자세금 계산서로 매입세 공제를 받기 때문에 500만 원어치. 그래서 그 500만 원어치를 자기가 부담해야 돼요. 매입세 공제를 받기 때문에. 자, 근데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이에요.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부가세 매출 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잖아요. 근데 자기가 부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5천만 원 나누기 1.1을 해가지고 4,500만 원은 위탁연구개발비, 나머지 500만 원이 매출 부가세인 겁니다. 예.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위탁연구개발비 안에 매출 부가세가 포함된 걸로 보셔야 되고,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위탁연구개발비와 별도로 부가세를 받아야 돼요. 이게 방법입니다. 원칙이고요. 이거를 혼돈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다라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고시비율, 간접비 고시비율은 단계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단계기간 내에 간접비 고시비율이 증액이 되더라도 시작 시점에 간접비 고시비율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해서 최근에 아이리스에 대한 질의 답변까지도 제가 다 업데이트 시켜드렸고, 자, 이상으로 이제 저는 오늘 준비한 여러분들에 대한 혁신법과 관련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